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60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 성현 씨는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한 이후엔 제 막국수집에 나와 일손을 거들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저희 두 아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아들 중 마음으로 낳아기른 제 큰아들 영석이에게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제가 부모이지만도 참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할 정도로 착하고 속이 깊을 때도 있지만 역시나 제 가장 큰 자랑거리인 저희 큰아들 영석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홀로 작은 막국수집을 운영하시며 힘들게 저와 제 오빠를 키우셨던 저희 엄마는 혹여 자식들이 압이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저희를 무척이나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입버릇처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야. 절대 어디 가서 예의 없게 굴지 말고 특히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 그분들이 세상에 먼저 나와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죠. 그런 엄마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이었는지 다행히 오빠와 저는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말은 듣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막국수집에서 함께 일을 거들다 27 되던 해에 평범한 회사원인 지금의 남편 성현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점은 바로 남편이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소문난 효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가 살림을 합쳤는데 그건 편찮으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시아버님께서는 5년 전 당하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였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아버님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뭘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사실 우리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 중매로 결혼한 형수님 반대가 워낙 심했어. 결국 형은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따로 얻어야 했지. 소나라에 시누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애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할 테니 아버지를 계속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치과 의사였던 아주버님,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님 시숙님은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비록 아내의 극심한 반대로 시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살 순 없었지만 시숙님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말마다 시아버님을 뵈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산지 1년쯤 뒤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던 소나라의 시누이는 그런 시숙님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시숙님과 제 남편 성현 씨 그리고 시누이는 모두 우애와 효심이 아주 깊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3남매를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 키워내신 시아버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셨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저희 시댁에 단 한 사람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돌거나 혹은 튀어나온 목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이었습니다. 언젠가 주말에 시숙님이 혼자 오셨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런데 형님은 오늘도 같이 안 오신 거예요, 혹시? 임신 중이시라 몸이 많이 힘드신가요? 그때 형님은 첫째, 그러니까 제 조카 영석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니 놀러 나갔어. 요즘엔 임신해서 술을 못 마시니까
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어야겠다나 뭐라나. 허허, 벌써 집에 쌓인 옷까지 하고 가방들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지경이야. 시숙님은 멋쩍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을 곁에서 지켜보니 형님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설날과 추석 아주 큰 명절 때뿐이었죠. 게다가 명색이 주부였던 형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영석이를 돌보는 일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시던 시숙님은 조카 영석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항상 영석이를 직접 데리고 오셨어요. 형님은 주말마다 그렇게 놀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아주버님이 영석이를 데리고 오시는 거고요. 아니, 평일에도 애한테는 영 관심이 없어. 애는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봐주시고 있고, 처음엔 집사람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는데 그 이모님이 오신 후부터는 아예 평일에도 집에 거의 붙어있질 않아. 얼마 전에는 자기가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외제차까지 한 대 떡하니 뽑아왔더라니까. 내가 아무리 내 병원 가진 치과 의사라고 해도 뭐 대단한 재벌도 아닌데 이러다 정말 우리 집 기둥뿌리가 다 뽑혀 나갈 것 같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조카 영석이가 5살, 제 아들 명진이가 3살이었던 해의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놀러 나갈 때가 마땅치 않았는지 웬일로 명절 전날에 형님이 시숙님을 따라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형님이 저와 함께 명절 음식을 장만할 거라고는 티끌만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시아버님께서 떡하니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앉아서 TV만 보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때 시아버님께서는 명절에 쓸 콩나물을 바닥에 앉아 다듬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민망했는지 거실에서 제 아들과 조카를 돌보고 있던 시숙님이 형님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여보, 당신 좀 일어나서 제대로 앉아있어. 그리고 여기 와서 재수씨가 음식하는 것도 좀 돕고 그래야지. 뭐 당신이나 해. 내가 이 집 종이야. 내 조상 제사도 아닌데. 내가 왜 남의 집 귀신 밥상을 차려야 하는데. 정말이지 그 여자는 아예 개념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새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옆에서 그저 한숨을 푹 쉬셨고 너무도 개념 없는 발언에 제 남편 성현 씨는 처음으로 형님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지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아내는 저희 집 종이라서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명절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다 같이 즐겁게 도우면서 하자는 거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시숙님의 말을 거들며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자 형님은 잔뜩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으며 온갖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아유, 그냥 집에나 가만히 있을 걸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이런 데를 따라와 가지고 아버님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얼굴 비췄으니까 내일 차례 지낼 때는 안 와도 되죠. 아버님도 저 여기 있는 거 영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제 집 아닌 남의 집에 와 있는 거 아주 불편하고요. 동서는 아주 종노릇 열심히 해. 나만 이 집에서 왕따네 왕따야. 형님 아버님 들으시는데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매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들게 한 음식 그냥 와서 낼름 집어먹고 가기만 하시잖아요. 형님 논리대로라면 형님은 이 집 사람이 아닌 그냥 남인 셈인데 형님이 무슨 상전이라도 되세요. 왜 남의 집에 와서 남이 힘들게 한 음식을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집어먹고 가시는 건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음식값이라도 제대로 내고 가시든가요. 뭐야 이게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아버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형님의 그 아나무인 격인 행동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 저는 제 남편처럼 처음으로 형님에게 크게 화를 냈고 형님은 바짝 약이 올랐는지 제 머리채라도 쥐어뜯을 기세로 제게 험악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미쳤어.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숙님이 그런 형님을 뜯어말렸고 결국 형님은 시숙님 손에 질질 끌려 집 밖으로 내쳐지다시피 쫓겨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절뚝거리면서 제게 다가와 괜찮냐며 제 얼굴을 살펴주셨죠. 괜찮니? 아가 어멈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니다, 아가.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다. 아버지,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제 집사람 때문에. 형, 진짜 형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형. 그냥 이혼해. 영석이가 대체 저런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집에선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애한테 엄마는 있어야지 않겠냐. 시숙님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조카는 시숙님 껌딱지인데다가 집안일과 아이를 봐주는 이모님도 따로 계셔서 형님이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차마 입을 꾹 닫았습니다. 시숙님네도 시숙님네만의 사정이 있는 건데 저까지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는 일은 아무래도 선을 넘는 일 같아서요. 다음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누이와 시매부 또한 경악하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결국 그 명절날 대소동 이후 가뜩이나 몇 번 안 오던 형님은 저희 집에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님을 다시 보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죠. 그 해에 한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던 시아버님께서 결국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거든요. 시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형님은 정말이지 단 한 차례, 그것도 아주 잠깐 얼굴만 비췄을 뿐 시아버지 발인 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자기 엄마가 그토록 영 몹쓸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압이 없는 서름을 일찍부터 알아서 그랬는지 조카 영석이는 유독 아빠인 시숙님을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시숙님과 조카 영석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어린 것이었지만 영석이는 볼 때마다 아빠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말투와 행동 거지까지도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애가 어쩜 그렇게 어른스럽게 말을 하는지 저보다 2살 어린 저희 아들 명진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석아, 너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꼭 내 아빠 같니? 정말요? 저희 아빠 닮았어요.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작은 엄마. 어이구, 우리 영석이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 내 전 세상에서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 같은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전 평생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하지만 평생 아빠와 함께 살겠다던 조카의 그 소박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영석이가 15살 되던 해에 시숙님 또한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그만 생을 달리하셨거든요. 성현아,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내가 정말로 무서운 건 아직 어린 우리 영석이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거야. 성현이, 너도 잘 알잖니? 네 형수는, 그 여자는 우리 영석이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지금도 좀 봐라. 그 여자는 남편인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칠까 말까야. 집안일 봐주시던 이모님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진작에 그만두셨는데 그 엉망진창인 집에서 우리 영석이가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걱정이 돼서 내가 미치겠다. 그러니까 성현아,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 영석이 네가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재수씨, 정말 염치 없지만 제가 재수씨께도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불쌍한 영석이 재수씨가 좀 자주 들여다봐 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챙겨주세요. 네, 시숙님께서는 잠이 드나 깨나 오로지 조카 영석이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남편 성현씨 없이도 혼자 시숙님 병문안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형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숙님 병상 곁에는 항상 어린 조카 영석이만이 퀭한 눈으로 아빠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시숙님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지 차에 8개월도 되지 않아 15살 어린 조카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시숙님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마저도 형님은 끝내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고 환장하겠는 건 시숙님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형님의 그 가증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시숙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몇 차례 찾아오지도 않았던 형님은 사람들의 이목이 잔뜩 신경 쓰였는지 장례식장에서는 온갖 슬픈 척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연기는 다 하더라고요. 여보, 나랑 우리 영석이 이렇게 남겨두고 당신 혼자 이렇게 먼저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엉엉. 형님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눈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우는 척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증스러워서 보다 못한 시누이가 형님에게 연기 좀 그만하시죠. 큰 새언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시간씩이나 걸리는 시누이보다도 더 오빠 병원에 안 찾아오시던 분이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슬픈 척이세요 하고 짜증을 낼 정도로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형님은 당장 입에 거품을 물고 시누이에게 달려들었겠지만 그날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잔뜩 의식했는지 시누이를 한번 싸늘하게 째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조카 영석이는 그런 자기 엄마 곁에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시숙님의 영정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형님 또한 그런 조카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저는 그런 조카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여워서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조카의 곁을 지키며 돌봐주었죠. 그런데 시숙님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조카 영석이가 저희 집을 혼자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장례식 이후 혼자 있을 조카에게 마음이 계속 쓰였던 터라 조카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렇게 찾아온 조카를 저는 황급히 집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영서가 혼자 찾아온 거야.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니? 아주 반쪽이 다 됐네. 내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디. 아니다, 내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말을 말자 말을. 이리 온 작은 엄마가 얼른 따뜻한 밥부터 차려줄게. 저녁 먹어야지. 남편과 제 아들 명진이도 또한 조카가 왔다는 말에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와 남편을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저 앞으로 이 집에서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엄마랑은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엄마한테 꼭 복수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조카에게 되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복수라니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조카는 저와 남편에게 작은 휴대폰 하나를 내밀더군요. 조카는 그 휴대폰이 돌아가신 시숙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음성 녹음 파일을 조카가 재생한 순간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봤는데 제가 우연히 이걸 찾게 됐어요.
아빠 휴대폰엔 항상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숙님과 형님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는 시숙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너무나도 엄청나고 추악한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녹음 내용, 형님 여보, 제발 우리 영석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놈 좀 이제 그만 만나. 난 괜찮아.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영석이는 어떡해? 당신이 우리 영석이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설마 그놈하고 같이 키울 거야. 그놈도 제 아내랑 이혼하고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다면서. 우리 영석이가 거기 섞여서 어떻게 살겠어. 시숙님 한숨 만나 내가 왜. 당신하고 여태 이혼 안 하고 버틴 게 뭔데. 당신이 워낙에 영석이를 끔찍이 아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사별하고 내가 자유롭게 그 사람 만나는 거, 그거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건데 왜 자꾸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여보, 엄마한테는 자식이 제일 1순위가 아니야. 난 우리 영석이를 위해서 당신 한번 용서해 준 거야. 내 대학 동기랑 바람이 난 바로 당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형님 어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난 당신 그 거지 같은 대학 부부 동창 모임에 데려가지도 않았어. 나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데 집안이 더 좋아. 돈이 더 많아. 그 사람 우리 엄마 장례식 때도 나한테 따로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챙겨줬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나 위로한답시고 베트남 여행도 공짜로 시켜줬다고. 당신이랑은 그 마음 씀씀이 자체가 다르지. 게다가 그 사람 치과는 건물 전체가 다 그 사람 거야. 무려 2층이나 된다고 동네 구멍가게 같은 당신 치과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영석이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긴다. 그 영석이도 돈 많은 새아빠 아래에서 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형편없는 여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바로 시숙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니요. 그 사람은 형님과 바람을 피우다가 자신의 아내와 진작에 이혼을 했었다고 하고요. 시숙님은 하필 그 모든 사실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직후에야 알게 된 거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형님은 어차피 모든 게 다 들킨 거. 아주 대놓고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며 그놈과 하루빨리 합치기 위해 시숙님이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숙님은 혼자 남겨질 어린 조카 영석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계속해서 형님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조카 영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저와 제 남편이 들어도 이렇게까지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데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어린 조카가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 싶어 너무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제발 저희 집에서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우리 엄마랑 그리고 그 생판 모르는 아저씨랑은 절대 같이 살기 싫어요. 제발요. 그래, 알겠다. 영석아. 작은 아빠가 내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마. 제 남편 성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깊은 심호흡을 하고는 그 형님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통화 음량을 최대로 키워서인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아주 생생하게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누구? 아, 서방님이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주 교태가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형 평생의 친구라는 작자랑 그래놓고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눈물 연기를 한 거예요. 어머,
서방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었는데 슬퍼하는 척 정도는 해주는 게 마지막 예의잖아요. 안 그래요? 와, 정말 당신이라는 여자는. 남편은 정말 어이가 없는지 허두음을 짓더니 조카 영석이를 슬쩍 한번 흘끔 바라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됐고, 영석이가 방금 전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형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어머, 그거 아주 잘 됐네요. 어차피 영석이 저쪽 시댁 집안 애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잘 키우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쪽에서 우리 영석이를 별로 안 방여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석이 앞으로 잘 좀 키워주세요. 키워준 양육비 값은 제가 나중에 따로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당신 진짜 엄마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뿐인 자식을 그렇게 짐짝 떠넘기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남자 때문에. 당신 정말 인간이 맞기는 한 겁니까? 좋게 말로 해결하려던 제 남편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온갖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옆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제 아들 명진이와 조카 영석이를 데리고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죠. 남편은 그 여자와 한참을 더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잔뜩 씩씩거리며 으름장을 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내 조카 영석이 내가 오늘부터 내 아들로 데려다 키울 거야 하지만 형수 당신 지금 저지른 그 죗값은 반드시 똑똑히 치러야 할 거야. 알았어. 이후 저희 부부는 당장 조카 영석이의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형님이라는 여자는 저희가 영석이를 데리러 간 그 순간에도 벌써부터 그놈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이라도 합친 건지 집에는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은 그 길로 바로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의 치과를 쳐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된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고 남편은 그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원장 나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얼굴만 보면 자기 친구 마누라와 바람이 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순진하고 멀쩡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암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내 형 마누라랑 붙어먹은 그 인간 말종이냐. 어디 변명이라도 한번 짓거려볼 생각하지 마. 내간의 놈들 더러운 통화 녹음 증거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놈이 바로 그런 파렴치한 놈입니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한테 소중한 여러분의 치아를 맡기고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은 치과 관계자들과 다른 환자들이 모두 보고 들으라는 듯 아주 큰 소리로 외쳤죠.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안 나가시면 저 경찰 부릅니다. 잔뜩 당황한 표정에 그 상간남은 제 남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애쓰며 저희에게 오히려 으름장을 놓더군요. 다른 손님들은 그 상간남을 보며 저마다 웅성거리기 바빴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조금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경찰 마음대로 불러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결국 저와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게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회사에 며칠 휴가까지 내가면서 매일같이 그 치과에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간남이 운영하는 치과가 있던 지역의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려버렸어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와 그 상간남의 추악한 실체를 말이죠. 병원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 치과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교묘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후 그 치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상간남과 그 여자는 시숙님이 돌아가신 지 고작 3개월 만에 결국 정식으로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네를 옮겨 다른 지역에 다시 치과를 개원했다고 해요. 무척이나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와 남편이 그놈의 치과 의사 면허까지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조카 영석이를 잘 키워내며 그 연놈들이 언젠가는 꼭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 형님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약속했던 양육비는커녕 시숙님이 남긴 영석이 몫의 재산조차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그 여자는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당장이라도 재판을 걸어서 조카 몫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오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어찌됐든 조카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은 법적으로 친모인 그 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그 여자와 영원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조카 영석이는 저희 집에 온 후부터 정말이지 독하게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그 악마 같은 형님과 영원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조카 영석이는 저희 집에 온 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정말 독하게 이를 악물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보란 듯이 잘 되는 것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친엄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영석이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학원이나 과외라도 보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석이는 그런 저희의 도움을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저를 이렇게 거둬주신 것만으로도 두 분께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큼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 여태까지도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제 힘으로 공부 잘 해왔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충분해요.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영석이는 자신의 돌아가신 아빠처럼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속 우상은 아빠였다면서요. 그렇게 먼저 떠나간 아빠를 그리워하며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공부에만 매달리는 영석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애처로웠습니다. 저와 남편 성현 씨는 저희 친아들 명진이와 조카 영석이를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원래부터 영석이와 친형제처럼 잘 지냈던 우리 아들 명진이 또한 영석이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고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영석이는 단 한 번의 사교육 한 번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정말 보란듯이 서울에 있는 명문 치과대학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영석이는 시숙님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울더군요. 아빠, 저 아빠 아들 영석이 치대에 합격했어요. 하늘에서 지금 제 모습 보고 계세요, 아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남편도 함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지 마라, 영석아. 좋은 날 왜 울어? 분명 내 아빠도 지금 하늘에서 네 모습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실 거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작은 엄마, 그리고 작은 아빠.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전부 두 분 덕분이에요. 저희가 해준 것이라고는 그저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잠자리 제공해준 것밖에 없는데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며 우는 영석이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영석이가 성인이 된 후로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인이 된 영석이는 친모인 그 형님에게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아빠인 저희 남편 성현 씨의 도움이 아주 컸죠. 변호사인 둘째 아들, 제 아들이 아닌 남편의 남동생, 즉 영석이에게는 또 다른 작은 아빠에게 부탁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결국 그 형님으로부터 시숙님이 남기신 모든 유산을 영석이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영석이는 그렇게 되찾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와 남편에게 감사하다며 내밀었지만 저희는 당연히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영석이는 두 분은 이제 제 진짜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세요. 그러니 제 성의를 조금이라도 받아주세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결국 저희는 영석이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그중 아주 일부분만 저희 아들 명진이 대학 등록금에 보태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영석이가 앞으로 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평생을 운영해 오시던 막국수집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해지신 어머니께서 이제는 힘에 부치신다며 제게 그 막국수집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셨거든요. 조카 영석이와 제 아들 명진이까지 모두 다 키워놓으니 저도 이제는 뭔가 저만의 바깥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차에 저는 엄마에게 열심히 비법을 전수받았고 그 이듬해부터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막국수집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석이는 처음 저희 집에 올 때 10년만 신세지겠다고 말했었지만 비록 이 부분은 앞선 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야기의 흐름상 존재했던 약속으로 설령 그 약속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도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영석이에게 이제 그만 독립해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석이는 이미 저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나 진배 없었고 저희 아들 명진이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형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영석이가 저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남편 성현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제 가게에 나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영석이는 어엿한 치과 의사가 되어 서울의 한 대형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명진이도 서울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맛있는 점심을 한창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밖에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제가 나가볼게요, 엄마. 이미 예전부터 저와 남편을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던 영석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문을 연 지 한참이 되도록 영석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 명진이까지 모두 현관으로 향했는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라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의 일상에 불쑥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창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죠. 초인종 소리에 영석이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영석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현관 앞에 못 박힌 듯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남편 성현 씨 그리고 아들 명진이까지 모두 현관으로 향했는데 현관문 앞에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라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석아, 엄마야, 엄마 안 들여보내줄 거야. 그 여자는 바로 그토록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영석이의 친엄마, 제 전 형님이었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과거의 그 뻔뻔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병색이 완연하고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석이는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더군요. 그 여자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은근슬쩍 영석이를 지나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저는 당황해서 입만 떡 벌리고 있던 것도 잠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그 여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 집 당신 같은 사람이 발 들여놓을 자격 없는 곳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영석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날 찾아온 거예요? 난 당신 이제 내 엄마라고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리고 내 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얼른. 영석이는 무섭도록 차가운 표정으로 그 여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대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석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석아, 아들아, 제발 이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이제 정말 죽게 생겼어. 그 여자는 자신이 강형화 말기이며 이제 간이식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지금의 남편과 그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면서요. 영석이의 얼굴이 순간 복잡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지만 영석이가 제 팔을 잡고 말리더군요. 엄마, 잠깐만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여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아니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편 성현 씨도 제 의견에 동조했지만 영석이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석이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혼자서 조용히 알아보았더군요. 그 여자의 말대로 그녀는 현재 강형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석이는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영석이는 저와 남편 앞에 앉아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 그 여자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는지 검사 받아보려고요. 뭐 영석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왜 그런 인간한테 네 귀한 간을 떼어줘. 절대 안 된다. 이 엄만 절대 허락 못해.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석이는 제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 여자가 너무나도 밉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다시 엄마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절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건 사실이니까 저도 그 사람한테 제 목숨의 일부를 떼어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 마음 상하실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 남편도 그런 영석이의 말을 듣자 더 이상 영석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속 깊은 것이 결국 자신의 그 못된 침모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마음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석이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자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적합한 공여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영석이가 병원에 가던 날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영석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영석이는 그 여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저와 함께 찾아가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기요, 나 지금 검사 결과 듣고 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영서가 정말이니?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영석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석이는 그 손을 아주 차갑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식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당신 목숨 살려주는 대신 앞으로 2번 다시는 내 앞에, 아니, 우리 가족 그 누구의 앞에도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일로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이걸로 당신하고 우리는 완전히 끝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앞으로 쪽방에서 살아가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든 더는 당신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내게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내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똑똑히 알아들었어요. 응, 그럼 내가 염치가 있지. 너한테 뭘 더 바라겠니? 2번 다시는 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 고맙다, 영서가. 정말 고마워. 그 여자는 오열을 하며 영석이의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영석이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혹시라도 우리 착한 영석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저는 정말이지 피가 마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영석이는 정말로 그 형님이라는 여자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혹시라도 우리 착한 영석이한테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정말이지 피가 마르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남편 성현 씨와 아들 명진이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수술은 아주 무사히 잘 끝났고 우리 가족은 영석이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해서 깨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취에서 깨어난 영석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그 아픈 와중에도 저희를 안심시키려는 듯 귀가 막히게도 힘겹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아들 괜찮아. 많이 아프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작은 엄마.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수술 이까짓 거 뭐 별거 아니네요. 오히려 마음속에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던 숙제 하나를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다 후련해요. 분명 수술 부위가 아플 것이 뻔한데도 가족들 걱정 안 시키려고 일부러 더 밝은 척 애를 쓰는 영석이의 그 속 깊은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대견해서 저는 그만 또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석이는 며칠간의 짧은 입원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저희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라는 여자 또한 영석이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얻게 되었죠. 정말이지 우리 가족에게는 2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큰 사건은 그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과연 영석이와의 그 마지막 약속 2번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순순히 지켰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역시 그 여자는 애초에 상종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석이에게 간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지 고작 3개월 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에 또다시 저희 집을 뻔뻔하게 찾아왔습니다. 영석이가 쉬는 날이라는 것을 일부러 노려서 찾아온 것이었죠. 그날따라 초인종이 유난히 요란하게 울리기에 마침 방금 전에 시킨 중국 음식 배달이라도 온 줄 알고 영석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문 밖에 그 여자를 본 영석이는 그 자리에서 악하며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영석이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귀가 찬 얼굴을 한 영석이에게 다가가 또다시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석아, 아들아, 엄마,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어. 그 인간이 글쎄 나랑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그동안 내가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써왔던 생활비가 있으니 재산 분할도 한 푼도 못 해줄 것 같다고 나를 내쫓았단 말이야. 영석아, 이 불쌍한 엄마 좀 네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될까? 너 이제 어엿한 치과 의사라면 그럼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내 엄마인데 갈 곳 없는 이 불쌍한 엄마. 설마 네가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군요. 아주 기생충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석이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영석이는 그 여자를 아주 한심하고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했던 약속들 벌써 다 잊었어요. 그땐 내가 우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약속했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륜을 끊니, 영석아. 내가 그래도 내 친엄마잖아.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약속 같은 고귀한 말이나 운운하고 있었으니. 당신은 애초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약속이나 신뢰 같은 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지나가는 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당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석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됐고 앞으로는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말아요.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만약 또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번 제대로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섭고 독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디 한번 궁금하면 또 찾아와 봐요. 내가 다른 건 다 우리 아빠를 닮았어도 딱 한 가지 아빠처럼 그렇게 마음이 물러터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요. 내가 당신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나가기 전에 내가 셋셀 동안 영석이의 그 단호하고도 무서운 태도에 그 여자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영석이가 하나 둘 하고 셋까지 세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 여자는 그 길로 정말 꽁지가 빠져라 허겁지겁 집 밖으로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 영석이가 했던 말이 꽤나 무서웠던 건지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영석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영석이가 학회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던 날 그 여자가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다름 아닌 제게 돈을 빌려달라면서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여자는 현관문 밖에서 아주 애처롭게 애원을 하더군요. 동서, 나 진짜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영석이 친엄마인데 우리 영석이 얼굴 봐서라도 나 딱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나 정말 딱 빌라 전세금 정도만, 그 정도만이라도 좀 빌려주라. 응, 나 지금 창문도 없는 반지하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아유, 집도 너무 좁은 데다 시커먼 바퀴벌레까지 바글바글 나온다니까. 나 정말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동서. 그 많던 아주버님 재산들은 다 어디다 홀랑 까먹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 타령이야.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제발 이제 창피하니까 그놈의 영석이 엄마 소리 좀 그만하고 다니지.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안 꺼져. 이후에도 그 여자는 한참을 더 집 앞에서 징징거리며 문을 두드리더니 잔뜩 열이 받은 저는 결국 부엌에서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단지를 통째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 여자 얼굴과 몸에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아야, 따가워. 제발 그만 좀 해. 저는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을 칠 때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소금을 뿌렸어요.
결국 그 여자는 그대로 아파트 비상구 쪽으로 줄행랑을 쳤고 저는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우리 집 앞에 얼쩡거리면 그땐 소금이 아니라 내 주먹이 먼저 날아갈 줄 알아. 아주 그냥 강냉이를 전부 다 부셔버리고 싶으면 또 한 번 찾아와 봐라. 그날 저는 복도에 어지럽게 뿌려진 소금을 혼자서 다 쓸어내느라 한껏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시원한 후련함이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정말 단 한 번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말했던 그 반지하 쪽방에서 지금도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을 테지만 어쩌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전부 자기 업보인 것을요. 그 여자가 그렇게 다녀간 날 저녁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영석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요, 작은 엄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드셨을 텐데 무섭긴 뭐가 무섭니? 자식 앞에서는 어미가 소도 때려잡을 만큼 강해지는 게 바로 엄마라는 존재인데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더는 저런 못된 여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지도 말고. 이 엄마랑 아빠가 언제까지고 우리 영석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안 해요. 천하무적인 우리 엄마 아빠가 제 곁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받았던 마음의 상처 저 이미 예전에 다 나았어요. 다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덕분에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어이구 형, 나는 왜 빼. 나도 이 집 가족인데 내 덕분이라고도 좀 해줘라 듣는 동생 서운하다. 서운해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아들 명진이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석이를 더욱 꽉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남편 성현 씨는 그런 우리 모자를 두 팔로 넓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명진이는 그런 우리 옆에서 자기도 좀 껴달라며 어리광을 부렸죠. 그날 우리 네 식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친모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낸 후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석이는 그 후로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 부부와 동생 명진이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지금도 영석이 그리고 저희 친아들 명진이 그러니까 제 두 아들은 여전히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남편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각각 34, 32이 된 이 두 아들놈들이 여태껏 장가를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영석이는 아직까지 치과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며 살고 있고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은 아가씨 있다며 선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면 에이,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저는 평생 두 분 모시고 살 건데요. 결혼 같은 건 관심 없어요. 라며 한사코 고집을 부려대네요. 그 마음이야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하지만 어디 하나 모자란 것 없는 멀쩡한 아들놈이 평생 부모님만 알고 지내겠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나마 저희 친아들 명진이는 가끔씩 여자를 만나는 것 같긴 한데 에이 엄마, 저는 아직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요. 결혼보다는 아직은 혼자가 더 좋아요. 하는 그런 철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이놈도 장가를 가긴 아직 한참은 더 먼 것 같네요. 그럼 독립이라도 좀 하라고 해봐요, 형님. 작년에 외동딸을 시집 보낸 저희 시누이는 뭐가 그리 심심한지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댑니다. 남편이랑 놀라고 해도 저랑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면서요. 결국 저는 그럴 때마다 시누이와 30분씩은 꼼짝없이 통화를 하곤 하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서로 할 얘기라고는 결국 자식들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독립은 무슨 둘 다 아주 그냥 부모 품이 제일 좋다고 딱 붙어 있다니까. 돈도 제법 버는 것들이 요즘 젊은 애들한테 있다는 그 흔한 자취, 로망 같은 것도 전혀 없나 봐. 아이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지들이 좋다는데. 나는 아주 요새 행복에 젖어서 산다 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효자 아들 둘이나 딱 옆에 끼고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니? 아이고 우리 새언니 또 이러신다 그러면서 맨날 아들들 장가 걱정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도 좋으시겠소. 그렇게 부모 좋다는 효자 아들 둘이나 딱 두셔서. 그럼 정말 좋지요. 결혼 걱정이야 해야 되지 않겠냐마는 그래도 부모 좋다는 효자마다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끔은 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미 30이 훌쩍 넘은 우리 아들들과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친오빠네 아들 제게는 친족하죠 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는 80이 한참 넘은 지금도 아주 정정하시거든요. 지금은 친오빠네 부부가 저희 엄마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그들도 영석이를 마치 친조카 친손주처럼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이고 이놈들아, 이 예쁜 내 새끼들아, 너희들 다 컸다고 어른 행세하지 말고 항상 어디 가서 예의 없게 굴지 말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알았지. 그래야 너희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욕 안 먹는 것이다. 아이 엄마는 애들이 무슨 애야. 애들이 다들 바르게 잘 컸어. 오빠네 아들은 벌써 결혼까지 해서 애가 둘인데 무슨 아직도 애 취급이야. 그래봤자 내 눈에는 다 애지 못이 다르냐. 너 지금도 봐라.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막국수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묻고 있잖니. 엄마의 그 말씀에 저는 그저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듯 지금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건 딱 2가지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시는 것과 제 2 아들놈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쭉 이어가는 거죠. 한 가지 더 있네요. 저와 제 남편 성현 씨 또한 오래도록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 곁에서 함께 머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저희 큰아들 영석이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떠셨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무참히 버리고 떠났던 친모를 살리고자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선뜻 내릴 수 있으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봐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큰아들 영석이는 어쩌면 저보다도 더욱 그릇이 크고 마음이 깊고 성숙한 아이인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우리 큰아들 영석이의 그 착하고 어진 마음에 더는 아픈 생채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영석이의 삶에는 늘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만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우리 영석이와 함께 듣게 된 후에 영석이가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이 담긴 댓글들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저 또한 앞으로 우리 영석이가 더욱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항상 옆에서 돕고 거들며 든든하게 그 아이의 뒤를 받쳐줄 생각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